네, 안녕하세요. 한류어 언어 14주 1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어느새 14주차가 와서 이제 곧 종강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번 주에는 한류어 언어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소위 이제 그 문화 컨텐츠로서의 한류와 또 그리고 한국어의 상관관계,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K-팝, K-드라마, K-무비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또 이번 주 보니까 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고 송강호 씨가 드디어 처음으로 국제영화제에서 남성이 그 나무 주연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작고한 강소연 씨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전도연 씨도 여주연상을 받고 했지만 나무주연상을 받은 일은 없었는데 그야말로 진짜 K 컨텐츠의 그 기세가 대단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자, 일단 그 PPT 자료 이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사회. 네,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화자의 연령이나 세대, 성별, 사회 계층 등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언어가 이러한 사회적 요인에 따라 분화된 것을 social dialect, 사회 방언이라고 하지요.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의 차이, 10대의 언어, 60대의 언어, 그리고 또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방언 차이가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투리니 방언이니 하는 것은 이제 지리적인 방언 차이라면 이 사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그런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구별되는 그런 방언 차이를 말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지르다라는 말을 노년층 화자들은 팔다리나 막대기 따위를 내뻗치어 대상물을 힘껏 건드리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청년층 화자들은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름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의미로 사용해서 물론 의미가 아예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세대에 따른 방언 차이를 보여주게 되죠. 세대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대가 사용하는 그런 어휘가 있고 또 기성세대나 노년세대는 사용하지 않는, 요즘 무슨 킹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인지 긍정적인 의미인지, 왜냐하면 킹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대에 따른 그런 방언 차이도 역시 사회 방언의 그 한 부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언어 자체의 어떤 그 속성을 떠나서 그 주변의 환경, 사회와 그 사회에서 파생되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에 따라서 속성이 달라짐을 말해줍니다. 그 밖에 성별, 사회 계층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나 발음, 문장 구조가 다른 것도 이제 사회 방언에 해당하고, 인터넷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특유한 언어적 표현들도 사회 방언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방언을 이해하는 것 역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에 이제 큰 도움이 되겠죠. 아마 이제 뜬금없이 왜 사회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궁금해 하다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기 보다시피 인터넷 등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뉴미디어들, 특히 우리가 지금 한류와 관련되는 것들이 주로 이제 이 뉴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방금 얘기했던 지역 방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던 사람이 고향 친구들이나 이렇게 친척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그런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세대에 따라 언어 차이를 고려하여 친구들끼리 사용하던 말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앞에서 사용할 때는 알기 쉬운, 그러니까 세대 공감을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말할 때는 뭐 밥을 맘마라고 한다든지 더러운 것을 지지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발화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위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기능적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언어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4쪽입니다. 자, 언어와 문화의 관계. 그 밖에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도 언어의 사용 양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휘나 관용 표현에 그러한 특성이 아주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bring home the bacon이라는 표현을 집으로 베이컨을 가지고 오다로 직역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뭔 얘기야? 뭐 이렇게 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한다면 이거는 밥벌이하다 정도로 의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해진 번역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번역을 하는 경우에 bring home the bacon은 밥벌이하다의 의미로 이제 의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가 언어와 사회를 배웠잖아요. 왜 여기서 bring the bacon, 이제 그 bring home the bacon, 베이컨이 중요하냐? 그만큼 이제 우리와는 달리 그들의 식문화에서, 뭐 영유 문화권에서 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것은 식탁에 올라오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메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에겐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뭐 밥 먹었어? 뭐 이런 거죠. 선생님이 보지는 않았는데 파친코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쌀밥을 먹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해요. 요즘은 뭐 당뇨니 뭐니 해서 쌀밥을 참으로 기피하지만, 과거에는 쌀밥이 귀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흰 쌀밥을 이렇게 지어내는 것을 이제 뭐 군대 가기 전 아들에게, 뭐 시집 가기 전 딸에게, 뭐 아니면은 뭐 중요한 일인 남편이 뭐 출장 가기 전이라, 그러니까 어떤 그런 흰 쌀밥이 갖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의 문화에서는 그 쌀밥이 갖는 의미가 더 베이컨,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더 베이컨의 의미와 같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번역의 상황이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를 이해하거나 한국어로 된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 각 언어권의 문화적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이제 번역과 또 번역 자막 등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죠. 해외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에도 해당 사회의 특성이 반영되기 마련이어서 해외에서 생산된 한국어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해외 여러분들 여행을 가보면 우리나라 그랜저라는 차가 그랜저라는 이름으로 달리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의 소나타라고 하는 차가 역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 뭐냐면 우연히 잘못 사용하다 보면 그 해당 언어의 말하자면 동음이의어인데 그 동음이 뭐 욕설이거나 비속어거나 뭐 성적 표현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이밍 작업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왕이면 그 해당 문화권에서 듣기 좋은 그런 어떤 음성적인 특성을 갖거나 표현으로 네이밍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를 따로 보았지만 사실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도구로 한 공시태 혹은 역사적인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통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쪽에서는 언어의 의미 변화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언어 내부에서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는 굉장히 크게 존재하겠죠.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서로 다른 언어에서는 당연히 큰 차이가 있고 한 언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개다 뭐 어디 지나가는 야, 저 뭐 개를 키우냐, 뭐 개를 뭐 저렇게 하느냐, 나이 든 분들과 이제 뭐 요즘 좀 덜 합니다마는 이제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애지중지하면 막 자식처럼 대접을 하면 좀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니 무슨 저런게다 돈을 쓰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는 경우도 있고 가족 간에 살짝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거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를 하면 그 연령이 높으신 분들의 입장과 현재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반영된 언어적 표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이거는 거의 이렇게 아주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에 그 반려견, 반려묘, 이제 반려동물의 그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의 한 10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긴 동물병원들을 보면 더욱더 이제 잘 알 수 있고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수의학과가 그렇게 높은 인기를 갖고 있는 학과는 아니었어요. 뭐 그래도 역시 지금도 물론 의대가 최고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난 어릴 때부터 동물이 너무 좋다 해서 수의학과를 이제 어떤 미래의 꿈으로 수의사를 미래의 꿈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고 대우도 굉장히 달라졌죠. 네, 굉장히 달라졌는데 거기에는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크게 달라졌고요. 그러한 사실이 언어 속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오쪽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개는 가축이다. 개는 애완동물이다. 개는 반려동물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개는 반려동물이야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거예요. 애완동물이라는 말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이 애완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다시피 귀여워하는, 그러니까 이 애완이라고 하는 말과 반려라는 말은 애완은 내가 주인으로서 널 귀여워해 줄 거야. 널 귀엽지 않아서 늙으면 버려도 돼. 이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들어있지만 반려동물이다라고 하면 내가 나의 가족으로 주변에 이제 그 형제 자매들 부모처럼 우리의 가족으로서 이제 키우게 되면 생사를 같이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때까지 잘 함께 가족으로서 지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를 말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개는 가축이다라고 하면 갯과의 포유류, 가축으로 사람을 잘 따르고 영리하다. 원래 가축이에요. 원래 가축입니다. 소나 말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러나 당연히 집 밖에 살고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소나 말보다는 좀 더 인간과 더 친숙하다, 더 친밀하다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는 가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적 정의를 갖고 있는 세대에게는 개고기는 볶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문화적 배경은 결과적으로 언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개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원초적인 한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이것은 한국 사회의 반려동물 즉 어떤 그 가축이었던 개나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되는 어떤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어휘는 다릅니다. 이제 방금 살펴봤던 개의 경우에는 어휘가 똑같잖아요. 형태가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을 거예요. 선생님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부모님들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5년제 중학을 진학해서 그 다음에 대학을 가게 됐죠.
학제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학제가 다르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소학교나 국민학교나 초등학교는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은 개념이지만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될 수가 없어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소학교는 1895년에 설치된 근대적 초등교육기관, 1906년 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38년 다시 소학교로 명칭이 바뀌어 1941년 국민학교로 개편되었고 1996년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뭐 99년생, 00년생, 01년생 뭐 좀 휴학을 하고 복학을 해도 96년생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무렵에 이미 초등학교로 바뀌었고 국민학교만 해도 해방 전인 1941년이었어요. 41년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소학교였다가 그러니까 소중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5년제 그 다음 대학교 소중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6334의 제도를 가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학교는 아니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구조를 갖게 된 거죠. 국민학교는 태평양 전쟁 시기 국민 동원을 지지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국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945년 해방되기 직전 1940년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 이제 태평양 그러니까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이제 끼어들면서 이제 대동아 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이제 그 침략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징병을 하건 아니면은 노동 인력으로 차출을 하건 어찌되었건 간에 너희들은 한국 시민의 국민으로서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학교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1941년 천황의 칙령으로 한국 신민의 학교라는 의미인 국민학교를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을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96년에 이건 아니다. 이 어휘가 만들어진 배경이 그다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96년 민족 정교의 회복 차원에서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두 초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죠. 이상 몇 개의 어휘들만 보더라도 언어의 의미 변화와 사회 문화적 배경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류와 언어는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과 융합과 조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한 언어, 한 문화권 안에서도 통시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니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언어와 사고 그리고 문화. 네, 언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음성 형식과 의미 내용이죠. 이 두 개가 자의적으로 arbitrary하게 연결되었을 때 언어라고 하는 언어 기호가 만들어지고 이 언어 기호가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져요. 그 사고 속에서 개념이 만들어지고 단어의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요즘 책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이 읽습니다만은 안 읽는 친구들은 참고서의 명작 요약 그리고 독서 클럽 이런 것들을 막 주변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막 많이 다니다 보니까 책으로 읽지 않고 요약집만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뭐라고 탓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세대의 중요한 분위기이기도 해서 조지 오웰의 1984, 네, 1984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는 아주 중요한 언어와 사고 그리고 문화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지 오웰이 생각하는 1984년, 여러분들한테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먼 과거인데요. 조지 오웰은 그야말로 자신이 살던 시제의 먼 미래였던 1984의 모습을 상상해서 책을 쓰게 되는데, 그가 생각한 1984년도의 세상은 전체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사회이고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모티브가 많은 영화에서 이제 말하자면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낼 때 이제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근데 이 빅브라더는 보통 보면은 감성이 배제된 이제 그야말로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 그런데 인류를 억압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억압받던 인류는 어떤 그야말로 또 다른 의미에서의 르네상스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스토리의 모티브를 준 것이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그래서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세상은 사방이 텔레스크린으로 둘러싸여 모든 개인의 일상이 국가에 감시당하는 세상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CCTV에 감시당하는 세상과 거의 텔레스크린이 그러니까 일종의 CCTV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미래를 잘 보고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미셀 푸코가 말하는 팬옵티컨의 전형, 그러니까 팬옵티컨의 사회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감시의 사회, 발달된 정보기술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체계를 팬옵티컨이라고 이제 그 미셸 푸코가 이야기를 합니다. 1949년 집필 당시, 이제 조지 오웰이 집필하던 1949년 당시 이 사회에 사용하는 신어인,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그린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조지 오웰은 1949년에 살고 있는데 1984년에 이 사회에서 사용하는 신어가 있어요. New Word. 네, 말 그대로 New Word, New Speak. 신어가 있는데 새말. 신어는 언어를 통해 행동뿐 아니라 사고까지 통제하는 감시사회의 결정판으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흔히 왜 세뇌라고 하죠. 그래서 뭐 북한 어린이들 보면 막 너무 그야말로 기계처럼 움직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교육을 계속 받게 되는데, 교육은 뭐를 통해서 해요? 언어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뉴스피크를 통해서 사고를 통제하게 돼요.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언어가 먼저냐 사고가 먼저냐라고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언어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시사회의 결정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이를 표현할 단어가 없으면 나중에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오웰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면 색채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어는 색채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그린과 블루를 구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초록이라는 말은 풀초자에 푸를 녹자예요. 한자어거든요. 한국어는 결과적으로 어휘에 초록색이 없어요. 그래서 푸른 나무, 푸른 하늘, 그 다음에 푸른 산, 푸른 바다. 그러니까 블루와 그린의 경계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언어적 차원에서의 푸른 세상은 고유어를 말하는 거예요. 고유어. 푸른 세상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한자어가 대체되게 된 거죠. 이처럼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을 표현하려면 적정의 어휘와 적정의 표현들을 사용하는 언어가 필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언어와 사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1차 시는 지금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마 14주차는 좀 더
포괄적인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1차시 수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6쪽까지 살펴본 데에서 PPT 자료 6쪽에서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2차시에서 봐요.